기본 단위계 파트 4에서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저변, 그리고 과학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본 단위들, SI 단위들을 어떻게 만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철학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CGPM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드디어 인류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의 양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인 기본 단위 7개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과학에서의 측정이라는 행위는 과학을 행하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였고,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의 콜라보레이션과 연구를 통해 과학은 커다란 성장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로 정밀한 아이디어로 이해하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었어요. 그 기준을 정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7가지의 SI 단위들은 변하는 값, 즉 불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의미 없을 것 같은 이런 작은 차이가 아주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는 과학 저변에서는 실험의 결과에 오차를 크게 발생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곧 산업과 기술의 발달과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인류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완벽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게 되죠. 원기로부터 출발해 원자의 속성을 정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그들은 우주를 설명하는 불변의 값들인 자연상수를 이용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이런 자연상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SI 단위가 불변의 값을 가지게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과연 그 상수를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부기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에 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죠. 19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에 의해 정립된 전자기학을 통해 인류는 전기와 자기를 이용해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되며, 놀랍게도 이 발견은 그동안 과학계 내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대상, 빛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통찰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 빛은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러한 사실은 20세기의 첫째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만나게 되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놀라운 이론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 이론의 입증을 통해서 빛은 우리의 우주에서 가질 수 있는 한계 속도, 즉 불변의 값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로부터 기존의 정의된 값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본 단위를 필요로 했던 과학자들은 이러한 물리학의 놀라운 성과들을 이용해 발견해낸 새로운 대상, 즉 상수로부터 단위를 재정의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불변의 속성을 지닌 상수, 빛의 속도를 이용해 미터를 정의하기로 한 것이죠. 7가지의 모든 SI 단위가 결정된 지 불과 12년 만인 제17차 CGPM. 드디어 과학자들은 무수하게 이루어졌던 빛의 속도 측정 실험의 결과와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자연에서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상수 중 하나인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C를 2억 9,979만 2,458m/s로 정확하게 정의하게 됨으로써 이 빛의 속도 상수를 이용해 1m의 정의를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긴 여정의 종착역에서 결국 1m는 우리의 우주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두 번 다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값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의 단위는 17차 CGPM을 통해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며, 순수과학의 연구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차 CGPM 이후 약 35년 만인 2018년 11월 16일 미터를 재정의했던 바로 그 아이디어, 즉 자연의 상수를 이용해서 단위를 재정의하고자 하는 생각을 통해 무려 4개의 단위가 4개의 자연 상수들과 만나게 되어 불변의 값으로 정의되게 되면서 과학계는 전례 없었던 놀라운 성과를 일궈내게 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단위들을 정의할 때 이용된 4개의 자연 상수들을 대표하는 상수들, 플랑크, 볼츠만, 기본전화, 아보가드로 상수들입니다. 먼저 킬로그램을 재정의할 때 사용되었던 하,
플랑크 상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공업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세상은 철강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의 온도는 약 1000도 이상의 고온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인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뜨거운 물체에서 방사되는 전자기파, 열의 복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896년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B는 온도를 가지는 물체는 모든 영역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있으며 특별히도 특정한 영역의 전자기파가 가장 많이 방출된다는 법칙인 빈의 변이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색온도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법칙이죠. 하지만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 변이 법칙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대체 왜 이런 그래프를 따르고 거기서 전자기파가 왜 이런 식으로 방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물리학자인 3대 레일리경과 빈 본인 자신도 이 연구에 뛰어들었었는데 역시나 엇비슷하게 설명만 했을 뿐 밝혀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20세기를 열게 된 물리학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물리학자가 바로 그 유명한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입니다. 막스 플랑크. 그는 빈과 레일리경이 해결하지 못했던 온도에 따른 전자기파 방출의 법칙을 아주 놀라운 직관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바로 자연에는 에너지를 전달할 때 이용되는 무언가의 포장지 같은 것이 있어서 그 포장지에 의해 에너지가 담겨 전달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포장 용기에 차곡차곡 담아 셀 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의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된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연에 존재하는 이 에너지를 담는 포장지가 플랑크 상수인 것이죠. 그의 연구 성과를 놓칠세라 아인슈타인은 플랑크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빛이라는 에너지의 흐름은 플랑크 상수라는 예쁜 포장지에 담겨서 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며 이는 곧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노벨상을 안겨주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그의 논문에서 빛의 패킷, 즉 비달의 에너지는 E=hf, 즉 초당 진동하는 빛의 요동이 플랑크 상수라는 예쁜 포장지에 담겨서 전달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기존의 역학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밝혀지게 된 놀라운 사실 E=mc²,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에 의해 질량은 곧 에너지 그 자체의 힘이 드러나게 되면서 드디어 130여 년 만에 질량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적의 논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우주와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포장할 때 쓰이는 플랑크 상수라면 이 상수를 이용한다면 미터를 빛의 속도로 정의했던 것처럼 질량도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불변하는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마침내 브라이언 키블 박사에 의해 고안된 키블 저울과 X선 단결정 분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1kg을 이용한 플랑크 상수의 값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플랑크 상수를 정의할 때 사용되었던 키블 저울입니다. 전자기하학적 일률과 역학적 일률의 평형을 통해서 플랑크 상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장치이죠. 그리고 이는 또 다른 방법인 XRCD 단결정 분석을 이용한 플랑크 상수의 재정의 실험장치입니다. 이 실험장치는 플랑크 상수뿐만 아니라 아보가드로 상수도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장치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카드 링크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정의된 플랑크 상수의 값은 하는 6.62607001호 곱하기 10의 -34 줄세크로서 빛에서 그랬듯 앞으로 이 값을 이용해 킬로그램을 아주 정밀하게 정의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온도의 재정의에 사용되었던 K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 볼츠만 상수와 아보가드로 상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온도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온도란 물체의 차갑거나 뜨거운 정도를 의미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서의 온도를 이야기하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모든 물질은 원자 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개체들은 쉼없이 진동하거나 사방으로 튀어다니고 있으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자는 매우 빠르게 진동하거나 이동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분자는 매우 느리게 진동하거나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주 작은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출발한 학문을 우리는 열 통계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열 통계역학은 열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열역학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온도에 따른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학문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학문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도 앞서 이야기되었던 산업혁명의 여파에 의해서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온도를 높게 만드는 대상, 즉 열을 이용해 최대 효율의 기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열에 관한 여러 자연 법칙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법칙들의 결과는 곧 기체들의 분자가 온도나 압력 그리고 부피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면서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분야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정리한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루드비히 볼츠만은 기체가 만드는 압력, 즉 기압이란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기체 분자들이 무작위하게 사방으로 튀면서 발생하는 충돌, 즉 기체 분자들의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무수히 많은 공기 분자들이 무작위하게 사방으로 튄다면 그들이 벽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은 결국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즉 X축, Y축, Z축의 3축으로 나누어진 마주보는 세 면의 공간을 생각한다면 한 면에 충돌하는 기체의 분자의 수는 정확하게 3분의 1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방정식과 고전역학적으로 구해낸 한 면에 충돌하는 기체의 분자의 압력을 이용해 기체 분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지는 에너지의 값을 수학적으로 유도해내게 됩니다. 이 수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온도라는 것은 결국 아주 작은 세계의 분자가 가지는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볼츠만이 이러한 이론을 펼칠 당시의 과학계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는 아직 원자나 분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지라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볼츠만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빛을 보지 못한 채 1906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볼츠만이 죽은 뒤 수년이 흐르고 나서야 프랑스의 물리학자였던 장 페랭의 콜로이드 용액에서의 브라운 운동 연구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아보가드로의 수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원자나 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중에 증명되게 되죠. 그게 증명되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결국 그의 업적이 인정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한 과학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볼츠만 상수 K는 사실 볼츠만이 직접 도입한 것이 아니라 앞선 전자기파 복사 연구를 진행할 당시에 막스 플랑크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막스 플랑크는 자연의 상수를 끄집어내는 데에는 대단히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과학자였으면 틀림없지 않나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볼츠만 상수를 이용해서 온도의 단위를 재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할지도 모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실험장치 Acoustic Gas Thermometry, 음향기체 온도 측정법에 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GT라고 불리는 실험장치인데 되게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실험장치 이름만 들어서는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요. 함께 만나보시죠. 음향기체 온도 측정법. 단어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이 방법은 소리의 속도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합니다. 에? 온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소리의 속도가 튀어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볼츠만의 핵심 아이디어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볼츠만은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압력, 온도, 그리고 부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라는 것은 결국 공기 분자의 운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도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음파의 속력과 온도의 관계를 유도해낼 수 있고, 여기에서 앞선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접목되어 소리의 속도와 온도를 이용해 볼츠만 상수를 구해낼 수 있는 실험을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향기체 온도계로
볼츠만 상수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랍니다. 이것은 프랑스 LNE에서 볼츠만 상수를 실제로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AGT,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인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AGT입니다. 역시나 AGT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카드 링크를 통해 음향기체 온도계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러한 모든 실험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작은 분자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맨 처음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기체들의 결합을 설명하는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부터 볼츠만을 통해 완성된 기체 분자 운동론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온도를 정의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정해지게 되는 볼츠만 상수 K는 1.3806485 곱하기 10-23승 줄/K. 그렇죠? 이거 하면서 상수들을 외우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의된 볼츠만 상수 K의 그 값을 이용해서 기존까지는 물의 상출정을 이용해 정의했던 온도를 새로운 방법으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불변의 값으로 온도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죠. 한편 아보가드로의 상수 또한 아보가드로 본인이 명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원자론을 실험적으로 입증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장 페랭에 의해서 1909년에 처음으로 사용되게 되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번 26차 CGPM에서 아보가드로의 상수를 정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질량을 정의하면서 사용했던 키블저울의 방법과는 사뭇 다른 방법인 XRCD를 이용하면 됩니다. XRCD란 X-ray Crystal Density 약어로서 X선 단결정 밀도 측정 실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S로그를 통해 일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아주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28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진 실리콘 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를 통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괴를 아주 정밀하게 완벽에 가까운 구형으로 깎아내게 되면 구형이라는 도형의 기하학적 특성상 매우 정밀하고도 정확하게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산화막의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되죠. 이제 이 실리콘의 몰당 부피와 원자의 부피만 구해낼 수 있다면 그 둘을 나눈 값이 아보가드로의 상수로 측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된 아보가드로의 상수의 값은 6.022140857 곱하기 10-23승계로서 앞으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 값을 이용해 일몰을 표현하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좀 터무니없어 잠시만 짚고 넘어가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수로 그 작은 원자의 부피를 잴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실험을 해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리콘 결정 속의 엑스레이를 조사하게 되면 실리콘 표면의 단결정 구조로부터 특수한 간섭 무늬를 뽑아낼 수 있게 되고, 이 무늬를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껍질의 두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껍질에 존재하는 원자의 부피 전체를 구해낼 수 있게 되고요. 이 껍질을 계속해서 분석하게 되면 전체 원자의 부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정말? 이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연재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광학 시리즈에서 간섭 무늬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류의 단위인 A, 암페어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자연상수 기본 전하 E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E, 전자의 전하량을 나타내는 이 기본 상수는 말 그대로 elementary charge, 기본 전하의 이니셜을 따 그 기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기적 실험 장치가 날로 발전해 나가던 19세기 후반 어느 날, 아일랜드의 물리학자였던 조지 스토니는 패러데이가 행했던 전기분해 실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의 비가 매번 동일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관해 연구하면서 이 반응을 만들어주는 원인인 전기에는 아주 작은 최소 단위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전하의 최소량을 엘렉트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금세 현실이 됩니다. 전자의 존재가 최초로 실험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한 것은 1897년 J.J. 톰슨에 의해 행해진 실험인 음극선 실험으로부터였습니다. 톰슨은 음극선관이라고도 불리는 크룩스관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최초로 전하를 띤 입자가 가지는 전하량과 질량의 비를 구해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음극선관 실험을 바탕으로 톰슨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 원자는 양전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공 안에 전자가
마치 푸딩에 건포도처럼 콕콕 박혀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기존에 주장되어 오던 돌턴의 원자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모형이 바로 원자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모델, 톰슨의 건포도 푸딩 모델인 것입니다. 이후 1910년 미국의 집요한 실험 물리학자인 로버트 밀리커는 실린더 양 극판에 전압차를 만들어 전기장을 걸어놓은 공간에 전하를 띤 기름방울을 분사시켜 그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 그리고 전기력이 평행하도록, 즉 실린더 속에서 기름방울이 뜰 수 있도록 하여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힘의 평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전하량을 측정해내는 데 성공하게 되며,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은 반드시 정수배가 되어야만 한다는 결론까지 유도해내게 됩니다. 이를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바꿔보자면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전하 E란 물질에 담길 수 있는 전하량의 기본 단위, 즉 전자 한 개 또는 양성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정의되는 전류는 바로 이 전하가 시간당 얼마만큼 흐르는지, 즉 과거에는 무한도선이라는 이 두 개의 작용하는 힘으로부터 정의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1초당 전하가 진짜로 얼만큼 흘렀는지에 관한 정말 물리학에서 말하는 초당 흐르는 전하의 수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1초당 전하가 흘러가는 걸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총 3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조세슨 효과와 양자 홀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킬로그램의 정의에 필요했던 실험 도구 키블저울 에서 플랑크 상수를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주 미세하면서도 정확한 전압과 역시나 아주 미세하면서도 정확한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핵심적인 아이디어, 조세슨 효과와 양자 홀 효과 덕분입니다. 이 두 효과를 이용하여 전압과 저항을 측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측정한 기본 전하 E는 1.60217662008 곱하기 10-19승 쿨롬. 역시나 이번 총회를 통해 고정된 값으로 탄생하게 되면서 전류 또한 기본 전하라고 하는 우리의 우주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 다시금 재탄생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26차 CGPM을 통해 우리는 2번 다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단위를 새로 무려 4개나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것들을 쫓아 결국 우리는 자연과 우주를 설명하는 불변의 존재들, 상수들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세상에 숨결을 불어넣는 존재,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떤 공간 속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기묘하게 변하는 존재, 바로 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일을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변화무쌍하고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를 나타내는 우주의 상수를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수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시간 또한 불변의 상수를 이용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정지해 있는 이 관성계 또는 움직이는 관성계에 있어도 불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과학투키였습니다. 과학투키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도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에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제 채널에 직접적인 후원을 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투키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저랑 소통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요즘에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국립대우과학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영상을 통해서 대체 에너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연력학 파트 제로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대체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풍력 같은 그런 에너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란 무엇일까요?